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혼 이틀째 되던 날, 한수진은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과일은 제가 제 방식대로 예쁘게 담아갈게요. 라고 말대꾸 아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실은 돌연 3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바로 짝. 남편 오정환의 거친 손바닥이 수진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 손찌검은 엄청난 괴력을 담고 있었다. 감각을 잃은 수진의 손끝에서 과도 칼이 미끄러졌고 날카로운 금속 칼날이 인조 대리석 싱크대 상판 위로 떨어지며 챙그랑 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왼쪽 뺨에서 시작된 찢어질 듯한 자결감이 순식간에 귓바퀴까지 번져나갔다. 중심을 잃은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이내 가냘픈 양쪽 견갑골이 은회색 양문형 냉장고의 차갑고 단단한 외벽에 쿵 하고 거칠게 부딪혔다. 냉장고가 크게 흔들리면서 그 충격으로 문에 붙어있던 자석 액자가 떨어져 나갔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수직으로 곤두박질 친 액자에 싸구려 유리 덮개는 수진이 신고 있던 털 실내화 코앞에서 수십 개의 불규칙한 파편으로 산산조각 났다. 2달 전 청담동의 한 고급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그들의 웨딩 사진이었다. 방금 깎아낸 사과의 달콤한 향기가 주방을 맴돌았지만 수진의 입안에서는 녹슨 쇠붙이 같은 비릿한 피 냄새가 확 풍겨왔다. 그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터져버린 입안 점막에 따가운 통증이 신경을 타고 욱신거렸다. 모서리가 달아빠진 거실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정순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노인 특유의 앙상한 손가락으로 모란꽃이 그려진 찻잔을 들어 올린 그녀는 수면 위로 떠오른 찻잎을 후후 불어가며 여유롭게 옆차를 홀짝였다. 감출 수 없는 희열에 눈가 주름이 활짝 펴져 있었다. 그래야지. 새 아구는 응당 이렇게 가르쳐야 쓰는 법이지. 정순이의 말투는 동네 마트에서 배추 가격을 흥정할 때처럼 평온했고 심지어 당연하다는 듯한 흐뭇함마저 배어 있었다. 초장에 기를 팍 꺾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드는 법이야? 우리 정한이 아주 잘했다. 과천시 모 구청의 7급 공무원이자 언제나 칼주름이 잡힌 셔츠만 고집하던 남자 오정환. 그는 불과 48시간 전 주례 앞에서 평생을 지켜주겠노라 맹세했던 여자를 향해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다. 그저 제 오른손을 들어 올리곤 마치 더러운 먼지라도 털어내듯 면 소재 홈웨어 바짓가랑이에 손바닥을 슥슥 문질러 닦았을 뿐이다. 그러고는 삐걱거리는 소파 스프링 소리와 함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머니 곁에가 안착했다. 텔레비전 전원이 켜졌다. 홈쇼핑 채널 쇼호스트가 김장철 김치냉장고를 팔아치우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퀴퀴한 곰팡이와 낡은 배수관 냄새가 밴 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순식간에 가득 채웠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왼쪽 뺨의 근육은 이미 통제력을 잃고 파르르 떨렸고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웠다. 입가에서 흘러나온 끈적한 핏방울이 턱선을 타고 순백색 앞치마 위로 떨어지며 끔찍하게 붉은 얼룩을 번져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가는 모래를 짓이겨 넣은 것처럼 뻑뻑했다. 그저 뻣뻣하게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나뒹구는 갈기갈기 찢긴 사진에 시선을 단단히 고정했다. 사진 속 자신은 하루 대여료만 300만 원에 달하는 베라왕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고 곁에 선 오정환은 깔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수진은 그 사진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타인을 보듯 쳐다보았다. 불과 어젯밤 피로 현장에서만 해도 이 남자는 아메리카노의 쌉싸름한 향기를 풍기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교정지를 넘기던 이 고운 손에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그 달콤한 맹세를 속삭이던 손이 아주 정확하게 그녀의 고막을 찢어놓은 것이다. 무려 10초라는 시간 동안 수진은 숨을 거둔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수진이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무릎 관절이 뚝 하고 작게 마찰하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아직도 심하게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가장 큰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다.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운 절단면이 순식간에 그녀의 검지 지문을 파고들었고 새빨간 핏방울이 몽글하게 맺혔지만 놀랍게도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수지는 유리에 긁혀버린 사진과 액자를 주워 조리대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허리에 묶여있던 피 묻은 앞치마를 풀어 싱크대 안에 툭 던져넣고는 주방을 빠져나왔다. 습기를 머금어 가장자리가 울어버린 복도의 벽지에서는 구축 아파트 전셋방 특유의 퀴퀴하고 음산한 냄새가 났다. 수진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 낡은 강화마루가 끼익끼익 소름 돋는 마찰음을 냈다. 안방 문턱에 다다른 그녀. 사실 이곳은 신혼방 따위가 아니었다. 시어머니 정순이가 쓰던 안방을 억지로 비운 뒤 새 침대 하나만 달랑 들여놓고는 새아가를 위해 준비한 신혼방이라며 당당하게 우겨댄 공간이었다. 수지는 얼음장 같은 금속 방문 손잡이를 거머쥐고 방 안으로 들어선 뒤 등 뒤로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철컥. 경쾌한 금속 파열음이 울리며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가 절반쯤 차단되었다. 방문에 등을 기댄 수지는 그 순간 몸의 모든 진액이 빠져나간 것처럼 문짝을 타고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이내 뼛속까지 시린 장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제야 오늘 일은 아침에 벌어졌던 숨막히는 광경이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오물처럼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침 7시 반,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하는 이 침대에서 눈을 떠 방문을 나섰을 때 가장 먼저 목격한 장면은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는 시어머니 정순이의 뒷모습이었다. 노인네는 수진의 비싼 가죽 캐리어를 활짝 열어젖힌 채 검버섯이 핀 거친 손으로 며느리의 속옷들을 안방마냥 헤집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화장품 파우치가 완전히 쏟아져 있었고 꽤나 값이 나가는 에센스 병들을 집어든 노인네는 뚜껑을 열어 마치 독약이라도 감별하듯 코끝에 바짝 대고 킁킁거렸다. 이 브랜드 화장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당시 노인네는 에센스 병을 바닥에 탁탁 내리치며 특유의 표독스럽고 말끝을 길게 빼는 억양으로 중얼거렸다. 영세한 출판사 교정 직원 주제에 어디서 이런 씀씀이가 나와? 친정에서 대체 오냐오냐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돈을 물쓰듯 해. 아주 집안 거덜낼 상이야. 그때 복도 끝에 서 있던 수지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파이도록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아냈다. 그녀는 이것이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에서 고부간에 겪는 흔한 기싸움 과정일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틀렸다. 처음부터 이곳은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도축장이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금속 기기의 서늘한 촉감이 닿아 흐려졌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카메라 앱을 켜고 그 어떤 보정 필터도 적용하지 않은 채 전면 카메라를 곧바로 자신의 얼굴로 향했다. 액정이 켜지는 순간 강렬한 빛이 눈을 찔렀다. 화면 속에 비친 여자는 왼쪽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창백한 피부 위로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낙인 찍혀 있었다. 찢어진 입가에서는 여전히 실핏줄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가장 섬뜩한 것은 두 눈이었다. 텅 비어 죽은 듯한 눈동자에는 그 어떤 빛도 맺히지 않았다. 그녀는 촬영 버튼을 눌렀다. 찰칵.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정면으로 한 장. 뻣뻣해진 목을 돌리자 늘어난 근육이 당기며 소름이 돋았다. 왼쪽 측면 확대해서 한 장. 찢어진 입가도 한 장. 증거사진 촬영을 마친 그녀는 홈화면으로 돌아와 음성 메모 앱을 실행했다. 화면 최상단에는 소리의 파동이 요동치고 있는 파일이 떠 있었다. 녹음 시간은 이미 3시간을 넘어가고 있었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수지는 줄곧 녹음 버튼을 켜두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어젯밤 결혼식 피로연에서 이미 모든 것이 썩어문드러졌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어젯밤 싸구려 향수와 갈비구이 냄새가 진동하던 강남의 한 웨딩홀 연회장. 정순이는 수진의 손목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꽉 움켜쥐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부산에서 올라온 먼 친척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질질 끌고 가서는 수십 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찢어지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것 좀 보소. 어른한테 술 따르는 예절도 하나 모르는 거. 감히 어른보다 술잔을 높이 쳐들어.
아주 우리 오씨 집안 망신을 톡톡히 시키네 그려. 그때 오정환은 손에 참이슬 소주잔을 든 채 천장의 샹들리에만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마치 갑자기 청력을 잃은 사람처럼 갓 결혼한 아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도록 철저히 방관했다. 수지는 얼음 같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주방에서 도마에 칼질하는 백색 소음이 흘러나왔다. 이어서 감정을 극도로 억누른 수진 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과일은 제가 제 방식대로 예쁘게 담아갈게요. 맛은 똑같으니까요. 곧바로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끌리는 날카로운 소음. 육중한 발걸음이 다가오는 소리. 그리고 듣는 이의 솜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살과 살이 파열하는 끔찍한 마찰음. 짝. 마지막으로 승리에 도취한 듯한 정순이의 판결 같은 을조림. 그래야지. 새 아구는 응당 이렇게 가르쳐야 쓰는 법이지. 단어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가 그 어떤 잡음도 없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수지는 2번 다시 듣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이 음성 파일과 방금 찍은 고화질상의 사진 3장을 압축해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 화면에 뜬 초록색 진행 막대가 서서히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자 오히려 미친 듯이 뛰던 심장 박동이 차분히 가라앉으며 마치 기계 부품이 돌아가는 듯한 차가운 규칙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녀의 상념은 무의식 중에 한 달 전으로 흘러갔다. 그날 오후 그녀는 오정환의 현대 소나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립밤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시트와 중앙 콘솔 박스 사이에 그 좁고 컴컴한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더듬거렸다. 손끝에 닿은 것은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 반듯하게 접힌 종이의 모서리였다. 그녀는 차 안의 침침한 실내등 불빛에 의지해 그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정순이의 그 억세고 공격적인 흘림체가 가득 적혀 있었다. 일종의 행동 지침서였다. 첫째, 결혼 후 첫 주 안으로 돈 관리를 명분 삼아 무조건 며느리 월급 통장을 압수할 것. 둘째, 절대 친정에서 혼자 외박하게 두지 말 것. 행여나 추석 명절이라 하더라도 우리 집 차례상 설거지를 싹 다 끝내야만 보내줄 것. 셋째, 말대꾸를 하거든 그 자리에서 즉시 본때를 보여줄 것.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고 여자는 초장에 쥐업해서라도 길을 꺾어놔야 함. 넷째, 며느리 쪽 전세금 입금된 거 확실히 확인한 뒤에 결혼식 올릴 것. 수지는 싸구려 차량용 방향제 냄새가 진동하던 그 차 안에 무려 15분 동안이나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허리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쪽지의 앞뒷면을 샅샅이 촬영한 뒤 원래 접혀있던 모양 그대로 접어 그 컴컴한 틈새에 다시 쑤셔 넣었다. 그날부터 수지는 이중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마트폰 뱅킹 앱을 실행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뜨자 6자리 숫자를 눌렀고 액정 위로는 축축한 땀자국이 남았다. 로딩창이 2초 정도 빙글빙글 돌더니 계좌 잔액이 떴다. 2억 8천만 원. 무려 2억 8천만 원,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은 돈이었다. 이 돈은 3년 전 어머니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겨준 생명보험금이었다. 어머니가 목숨과 맞바꾼 피 같은 돈이었다. 혼수를 논의할 때 정순이는 오정환을 앞세워 몹시 거드름을 피우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신혼집 대출금이 아직 덜 끝났어. 내가 해오기로 한 전세금 2억 8천만 원을 당장 4명의 계좌로 쏴라. 앞으로 이 집안 재정은 내가 싹 다 쥐고 관리할 테니 그리 알아라. 그놈의 신혼집이란 사실 정순이 명의로 된 이 낡고 다 쓰러져가는 구축 아파트였다. 시어머니의 속셈은 뻔했다. 수진의 어머니가 남긴 목숨값을 빼앗아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대출금을 메꾸고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공짜 파출부 노릇을 할 며느리를 들여 빚까지 한 방에 청산하려는 꽉 먹고 알먹는 심보였다. 수지는 당시 통화에서 얼버무리며 알겠다고 대답만 해두었다. 하지만 단 1원도 이체하지 않았다. 은행 앱을 종료한 그녀는 연락처 목록을 열어 손가락을 빠르게 아래로 스크롤했다. 남편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지나치고
시어머니라고 저장된 번호도 훑고 지나가 마침내 강이라는 성씨 하나만 덩그러니 저장된 번호에 멈춰섰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단조로운 연결음이 이어졌다.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입니다. 전화선 너머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감정이 배제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남 일대에서 가사 및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 변호사였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깨진 유리 조각을 삼킨 것처럼 목구멍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일전에 전세금 반환 및 혼전 재산 보전 문제로 상담했던 한수진입니다. 아, 한수진 씨,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뢰사항을 하나 더 추가해야겠습니다. 수지는 방구석에 피어난 거무스름한 곰팡이 자국을 응시하며 12월의 한강물처럼 차디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가정폭력입니다. 신혼 이틀째고요.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과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폭행을 교사하는 음성까지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전화선 너머의 침묵은 1초를 채 넘기지 않았다. 이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는 타자 소리가 들려왔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지금 즉시 녹음 파일과 어떠한 보정도 거치지 않은 상의 사진 원본을 제 보안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당장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혼 소장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지는 재빨리 메일 전송을 마쳤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법의 심판은 너무나도 느려 터졌다. 오직 여론의 마녀사냥만이 저 위선자들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어 버릴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다이얼 패드를 열어 3개의 숫자를 꾹꾹 눌렀다. 1, 1, 2. 통화 발신. 네, 112 긴급 경찰입니다. 현재 계신 위치와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폭력 신고합니다. 수진의 어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위치는 경기도 과천시 무슨 아파트, 무슨 동 무슨 호입니다. 가해자는 제 남편이고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이틀 됐습니다. 얼굴 왼쪽을 심하게 구타당해 뚜렷한 외상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거실에 있고 저는 안방에 문을 잠그고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했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문을 단단히 잠근 채 대기해 주십시오. 수지는 통화를 백그라운드 상태로 돌려둔 채 스마트폰을 침대 위로 툭 던졌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침대 밑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다. 전원을 켜고 스마트폰 테더링을 연결하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기혼 여성 커뮤니티인 맘카페에 접속했다. 죽은 듯이 고요한 방 안에서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 유독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구구절절 감정적인 호소문 따위는 쓰지 않았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평서문으로 제목을 써 내려갔다. 신혼 이틀째 남편에게 뺨 맞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본문에는 실명을 철저히 가렸지만 과천시 구청 7급 공무원처럼 신상 털기에 불을 지필 만한 치명적인 키워드들은 고스란히 남겨두었다. 방금 찍은 상의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끔찍하게 부어오른 손자국과 입가의 핏자국만 보이게 첨부 파일로 올렸다. 동시에 녹음 파일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게시글에 박아 넣었다. 등록 버튼을 눌러 글을 발행했다. 이 모든 작업을 끝낸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전원 코드를 뽑았다. 방 안이 서서히 어둑해졌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잿빛 하늘에서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스산한 마찰음을 냈다.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 장판의 냉기가 발목을 타고 척추까지 기어 올라왔지만 그녀는 추위 따위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후 6시 정각. 극도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현관도어로 호출음이 숨막히도록 고요하던 아파트의 정막을 단숨에 찢어발겼다. 딩동. 안방 문 밖으로 정순이가 실내화를 질질 끌며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네는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아니,
이 야밤중에 예의도 없이 뉘신지 도어록 잠금이 풀리는 기계음이 울렸다. 현관문이 틈새를 보이며 열렸다. 안녕하십니까? 과천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던 텔레비전 소리가 그 순간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뚝 끊겼다.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에 쫙 빨려나간 듯 했다. 경찰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방자했던 정순이의 목소리가 멱살 잡힌 오리처럼 단숨에 삑사리를 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경찰관의 단단한 구두 코가 이미 문틈을 막아서고 있었다. 아휴,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네. 우리 집은 신고한 사람 아무도 없어라. 우리가 얼마나 점잖고 뼈대 있는 집안인데 가정폭력은 무슨 얼어 죽을. 그 직후 소파에서 튕겨나가듯 일어선 오정환의 실내화가 마룻바닥과 맹렬하게 마찰하는 소리가 들렸다. 성큼성큼 안방 쪽으로 돌진한 그는 미친 듯이 주먹으로 방문을 쾅쾅쾅 두들겨댔다. 한수진.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내가 감히 경찰을 불러? 제정신이야?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오정환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완전히 쇳소리가 나버렸고 구청 공무원 특유의 그 위선적이고 점잖던 샌님 티는 단 1g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바지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문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방문 손잡이를 쥐었다. 철컥. 문이 열렸다. 정면에 마주친 것은 피가 쏠려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이목구비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는 오정환의 얼굴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다시 주먹을 내리꽂을 것처럼 오른손을 치켜들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등 뒤 복도로 시선을 옮긴 순간 그의 손은 허공에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완전 무장을 한 2명의 경찰관이 이미 정순이를 밀치고 현관 안쪽까지 들어와 있었다. 제복 어깨에 부착된 경광등이 붉고 푸른 빛을 번갈아 번쩍이며 사색이 된 오정환의 얼굴을 비추었다. 수진은 짙은 그림자를 뚫고 걸어 나와 거실에 눈부신 백열등 아래 섰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고 끔찍하게 부어오른 왼쪽 뺨의 손자국을 경찰관의 보디캠 렌즈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수진은 출동한 경찰관을 똑바로 응시하며 떨림 하나 없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제 상처입니다. 가해자는 지금 경찰관님들 눈앞에 서 있는 저 남자, 제 남편 오정환입니다. 폭행 당시의 녹음 파일은 제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그 후 30분 동안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의 원칙인 분리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해 오정환을 주방으로 끌고 가 신문을 진행했다. 다른 한 명의 경찰관은 거실에서 수진의 진술을 받았다. 정순이는 불판 위에 개미처럼 소파 주변을 미친 듯이 뱅뱅 맴돌았고 양손으로 제 허벅지를 찰싹찰싹 때려가며 필사적으로 참견을 시도했다. 아이고 경찰 양반. 단단히 오해하신 거라니까. 이건 그냥 애들끼리 사랑싸움하다 빚어진 집안일이요. 집안일. 부부치고 안 싸우고 사는 집구석이 어딨어? 남의 가정사에 외지인이 함부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아니지. 진술서를 작성하던 젊은 경찰관이 펜을 멈추고 노인네를 싸늘하게 쏘아보았다. 어르신. 사람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건 집안일이 아니라 특수폭행, 즉 범죄 행위입니다. 주방 구석에 처박힌 오정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양손을 덜덜 떨며 꽉 쥐고 있었다. 힘을 너무 준 나머지 손가락 관절이 죽은 물고기 배꼽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즉각 구두 경고를 내리며 조사 기간 중 단 한 차례라도 2차 가해나 보복행위가 적발될 시 즉시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하고 현행범으로 구속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2명의 경찰관이 사건 접수증을 남긴 채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육중한 현관문이 쿵 닫히는 바로 그 순간 정순이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노인네의 눈은 핏발이 서다 못해 시뻘개져 있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묵직한 검은색 텔레비전 리모컨을 확 움켜쥐더니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복도에 서 있는 수진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집어 던졌다. 이런 집안 말아먹을 년. 천하에 재수 없는 년, 정순이가 개거품을 물며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러댔다. 리모컨은 수진의 어깨를 스칠 듯 아슬아슬하게 날아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 벽에 처박혔다. 플라스틱 외관이 순식간에 박살나며 2개의 건전지가 마룻바닥을 타고 저 멀리까지 대굴대굴 굴러갔다. 우리 오씨 집안에 시집 온 지 이틀 만에 경찰을 불러들여? 내년이 이 아파트 이웃들 눈에 우리 집을 어떻게 비치게 만든 줄 알아? 우리 정환이가 구청에서 고개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 기어이 우리 집안을 싹 다 작살내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노인네는 핏대를 세워가며 제 가슴팍을 퍽퍽 쳐댔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라도 된 양악을 썼다. 오정환이 주방에서 기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그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마누라를 때린 것에 대한 죄책감 따위가 아니었다. 공무원 신분의 인사기록 상 가정폭력 출동 내역이 남는다는 것은 올해 인사고과 최하점은 물론이요 심하면 강등이나 승진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뜻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10c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손가락을 치켜들어 수진의 삿대질을 하며 이빨을 바득바득 갈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이 틈새로 지식이듯 터져나왔다. 너 지금 당장 외투 입고 나랑 경찰서로 가서 내가 실수로 문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고소 취하해. 알아들어? 당장 가자고. 수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낡은 벽지 너머로 전해지는 뼛속 시린 냉기를 온전히 느꼈다. 그녀는 눈앞의 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기심 때문에 추악하게 일그러져 버린 두 얼굴을. 수진은 턱을 치켜들었다. 이 지옥 같은 집에 발을 들인 이후 처음으로 오정환을 깔아뭉개는 듯한 싸늘한 눈빛이었다. 취하 안 해. 밤 9시. 안방 침대에 걸터앉은 수진은 쉴 새 없이 올려대는 스마트폰 알림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맘카페에 올렸던 그녀의 게시글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댓글 수는 2,000개를 돌파했고 타 커뮤니티로 퍼간 공유 횟수만 800회에 달했다. 댓글창은 기혼 여성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거대한 불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미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옆에서 박수를 쳐? 저게 사람 새끼인가? 악마지. 과천시 구청 7급 공무원이라고요? 저런 분노조절장애 쓰레기가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당장 국민신문고에 민원 폭탄 넣어서 파면시켜야 합니다. 글쓴이님,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상해진단서 끊고 형사고소 가시고 전세금 한 푼도 빠짐없이 뜯어내세요. 밤 9시 30분이 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구독자 48만 명을 보유한 법률 및 사건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서울 이혼 변호사 TV가 긴급 라이브 방송을 켰다. 방송 화면에는 시뻘건 색깔의 자극적인 썸네일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신혼 이틀째 아내를 무차별 폭행, 옆에서 기립 박수 치는 시어머니. 이 악마 같은 모자, 과연 몇 년형일까? 진행자인 말끔한 정장 차림의 유명 변호사는 대단히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의 게시글 본문을 또박또박 낭독하고 있었다.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시청자 수는 눈으로 좁기 버거울 정도로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다. 1만 명, 1만 2천 명, 1만 5천 명. 바로 그 순간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에서 오정환의 스마트폰 진동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안 봐도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뻔히 짐작할 수 있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던 구청 동료 중 누군가가 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게시글에 박제된 과천 7급 공무원 결혼 이틀째라는 키워드는 특정인을 향한 저격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했으니까. 선배. 지금 유튜브 방송에 난리 난 이 미친놈들. 설마 선배 집안 이야기는 아니죠? 거실에서 짐승의 절망 어린 울부짖음 같은 낮은 괴성이 들려왔다. 이어서 무언가 무거운 물건을 탁자 위에 박살낼 듯 내리치는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심야 11시. 수진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강 변호사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화면에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떠 있었다. 이혼 소장 역시 수원가정법원에 동시 접수되었다고 했다. 청구 내용은 3가지였다. 첫째, 이혼 판결. 둘째, 2억 8천만 원의 전세금은 아내의 혼전 특유재산임을 확인하여 남편 측의 분할 청구를 기각할 것. 셋째,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할 것. 이어서 강 변호사는 가해자가 있는 집에서 당장 빠져나올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마포구에 위치한 여성 긴급 쉼터에 이미 연락을 취해두었으니 부디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문을 열었다. 옷장 맨 위 칸에는 비닐 포장조차 뜯지 않은 그 무겁고 두꺼운 웨딩 촬영 앨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자신이 시집올 때 들고 왔던 가죽 캐리어만 곧장 꺼내 들었다. 지퍼를 열고 시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비싼 화장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저 갈아입을 두꺼운 스웨터 몇 장과 바지 몇 벌, 그리고 다이어리에 끼워둔 신분증과 은행 보안카드만 챙겨 넣었다. 적막한 방 안에서 지퍼를 닫는 찌익 하는 소리만이 유독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캐리어의 손잡이를 뽑아 들고 안방문을 열어젖혔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든 가로수 불빛만이 소파의 넋을 잃고 주저앉은 오정환의 축 처진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스마트폰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령 같은 푸른 빛이 그의 얼굴에 부딪히며 깊은 절망과 공포에 질린 두 눈을 고스란히 비춰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수진을 붙잡지도 않았다. 아니, 이미 인터넷을 도배한 비난 여론과 곧 닥쳐올 구청 내부 감사의 공포에 완전히 질려버린 것이리라. 수진은 캐리어를 끌었다. 우레탄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며 무겁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현관에 다다르자 머리 위 센서 등이 번쩍 켜지며 눈부신 누런 빛을 쏟아냈다. 그녀의 시선이 신발장 맨 위 칸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구두 한 켤레가 아주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붉은색 공단 소재로 만들어진 아찔한 웨딩 슈즈였다. 실크 특유의 질감이 조명 아래서 화려하고도 위선적인 광택을 뿜어냈다. 밑창은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어제 있었던 그 우스꽝스러운 결혼식에서 단 한 번 쉬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수지는 그 붉은 웨딩 슈즈를 3초 동안 물끄러미 응시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때가 타 누렇게 변한 낡은 흰색 운동화에 퉁퉁 부은 두 발을 쑤셔 넣었다. 그녀는 도어록의 쇳덩이 손잡이를 움켜쥐고 아래로 힘껏 내리눌렀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11월의 차디찬 밤바람이 복도에서부터 매섭게 밀려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그 문턱을 넘어섰다.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등 뒤 캄캄한 아파트 안쪽에서 정순이의 발작적인 비명이 터져나왔다. 노인네는 이제야 충격에서 헤어나온 듯 방 안에서 구르다시피 뛰쳐나왔다. 전현이 어딜까? 전현이 감히 어딜 도망가.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한 뒤 하행 버튼을 눌렀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양옆으로 미끄러지듯 열렸다. 안으로 걸음을 옮긴 그녀가 몸을 돌렸다. 서서히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그녀는 복도 끝에 활짝 열려있는 현관문을 싸늘하게 주시했다. 현관의 눈부신 조명 아래 그 붉은색 공단 웨딩 슈즈는 마치 정교하게 세팅된 끔찍한 순장품처럼 그 자리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이내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다. 마포구, 망원동. 고작 한 평 반 남짓한 반지하 월세 고시원. 이곳이 바로 여성 긴급 쉼터에서 수진에게 마련해준 임시 거처였다. 엘리베이터 따위는 없었다. 오래된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계단만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수지는 옷가지로 가득 찬 무거운 가죽 캐리어를 번쩍 들고 한 계단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발을 디딜 때마다 낡은 시멘트 계단에 낀 얼룩덜룩한 이끼들이 그녀가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렸음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야은 합판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곰팡이와 싸구려 방향제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숨이 막힐 듯 비좁은 방 안에는 싱글 침대 하나와 칠이 벗겨진 시트지 책상이 공간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벽에는 촌스러운 꽃무늬 벽지가 발라져 있었고 반지하 특유의 누수 탓에 벽 모서리마다 징그러운 물집 같은 기포가 부풀어 올라 있었다. 유일한 빛이라고는 천장 쪽에 난 반쪽짜리 환기 창문이었다. 11월 심야의 sak풍이 창문 틈새를 파고들며 마치 녹슨 톱으로 유리를 긁어대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 한평 반짜리 숨막히는 공간에 들어서자 지난 48시간 동안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수진의 척추가 처음으로 완전히 이완되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구석으로 밀어넣고 진흙탕물이 튄 낡은 흰색 운동화를 벗었다. 뼛속까지 시린 노란색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닿자마자 한기가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솟구쳤다. 어두운 백열등조차 켜지 않은 채 그녀는 어둠을 더듬어 돌덩이처럼 딱딱한 싱글 침대 위로 털썩 쓰러졌다. 침대 판자에서 끼익 하는 비명 소리가 났다. 베개에서는 이전 세입자가 남긴 퀴퀴한 머릿기름 냄새가 풍겼고 거칠거칠한 합성섬유 침대 시트는 여전히 욱신거리는 그녀의 왼쪽 뺨을 쓸어내렸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던져둔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하고 밝아졌다. 유령 같은 푸른 빛이 칠흑 같은 방 안을 찌를 듯이 비추며 벽지에 시커먼 곰팡이 자국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친 듯이 다급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고 싸구려 플라스틱 책상 상판과 공명하며 웅웅웅 하는 저승사자의 부름 같은 소리를 냈다. 수지는 몸을 뒤척여 50cm 떨어진 그 빛나는 화면으로 시선을 던졌다. 발신자 표시에는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떠 있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지도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려 손을 뻗지도 않았다. 그저 캄캄한 어둠 속에 가만히 누워 화면이 켜지고 꺼졌다가 이내 다시 켜지며 발작하듯 진동하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10번, 15번, 20번.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진동 소리는 마치 정순이의 앙상한 손가락이 방문을 미친 듯이 긁어대는 소리 같았다. 수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저 늙은 여우가 지금 왜 저토록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불과 30분 전이 정순이가 매일 밤 계좌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노인네는 분명 돋보기를 끼고 벅찬 기대감을 품은 채 은행 앱을 열었을 것이다. 원래라면 수진이 보냈어야 할 2억 8천만 원의 전세금이 떡하니 찍혀 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통장 잔고는 텅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과천의 그 구축 아파트는 1억 9천만 원이라는 은행 대출 잔금이 아직 남아 있었다. 정순이의 완벽했던 계획은 이거였다. 수진의 어머니가 목숨과 맞바꾼 그 돈으로 저 거대한 빚구멍을 싹 메우고 공무원 신분인 오정환을 앞세워 신혼부부 명의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는 것. 그렇게 하면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소처럼 일할 월급쟁이 파출부를 얻는 동시에 제 명의의 집까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자금줄이 완벽하게 끊어져 버린 것이다. 이내 스마트폰이 완전히 잠잠해졌다. 수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이따금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를 자장가 삼아 그녀는 이 차갑고 거대한 서울 땅에서 처음으로 악몽 없는 단잠에 빠져들었다. 사흘 뒤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트루 리포트라는 인터넷 뉴스 매체의 스튜디오. 눈을 찌를 듯한 강렬한 조명이 세 방향에서 수진을 옴짝달싹 못하게 비추고 있었다. 두꺼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푹 눌러 쓴 야구 모자 너머로도 그 타는 듯한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묵직하고 시커먼 방송용 카메라 렌즈는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총구처럼 그녀의 얼굴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한수진 씨, 얼굴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기자가 얼음이 가득 담긴 냉수 한 잔을 건넸다. 수진이 종이컵을 받아든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얼음이 컵 벽에 부딪히며 찰그랑 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고개를 젖히고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극한의 냉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쪼개버렸고 뇌를 절대적인 각성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 그날은 10월 12일 오후 2시였습니다. 수진이 입을 뗐다.
음성 변조기를 거친 목소리는 감정이 싹 빠진 기계음처럼 들렸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쇳덩이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그날의 녹음 파일, 시어머니의 행동 지침서 쪽지, 그리고 뺨을 후려치던 그 소름 끼치는 파열음까지 마치 외과의사가 메스로 배를 가르듯 아주 정밀하고 건조한 언어로 카메라 앞에 낱낱이 해부해 놓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의 사실만을 담담히 진술할 뿐이었다. 대한민국의 결혼 시장에서 어떤 몰지각한 가정들이 며느리를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금융상품쯤으로 취급하고 있는지를. 그녀의 결혼 선물은 뺨 스매싱이었다. 어느 여성의 가정폭력 체증실록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영상은 업로드된 지 사흘 만에 조회수 70만 회를 거뜬히 돌파했다. 영상의 댓글창은 그야말로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기름을 부은 화약꽃처럼 폭발했다. 무려 5만 개의 좋아요를 받은 베스트 댓글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음에도 부서 이름과 조직도를 뻔히 유추할 수 있는 과천시 모 구청의 내부 직원 연락만 캡처본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다. 영상이 일파만파로 퍼지던 바로 그 월요일 아침. 과천시 모 구청 2층 대사무실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얼어붙을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광등의 미세한 전류 소리만 맴돌 뿐 30명 남짓한 직원들이 각자의 파티션에 앉아 있었지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는 평소보다 10배는 작았다. 거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셋째 줄 창가 자리에 앉은 누군가를 향해 힐끔거리고 있었다. 오정환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칼주름 잡힌 하늘색 셔츠 차림이었다. 등은 꼿꼿하게 펴고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마우스를 쥔 그의 오른손이 경련하듯 덜덜 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니터에는 백지 상태인 워드 문서가 띄워져 있었고 커서만 제자리에서 30분째 끔벅거리고 있었다. 오정환 주무관. 억눌린 분노가 끓어오르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부서과장이 사무실 맨 앞에 선 채 내부 징계 통보 서류를 둥글게 말아쥐고 섰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오정환은 감전이라도 된 듯 벌떡 일어섰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찢어지는 듯한 마찰음을 냈다. 과장님. 오정환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고 목젖이 힘겹게 오르락내리락 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좀 따라오지. 과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렸다. 문턱을 넘으려던 과장이 돌연걸음을 멈추더니 사무실 전체가 다 들리도록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자네 최근에 조직 차원에서 소명해야 할 개인 품위 유지 관련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오정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시체의 낯빛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푹 고개를 숙인 채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손톱을 손바닥 깊숙이 파묻었다. 그는 직감했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톱니바퀴 안에서 자신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같은 시각, 강남구에 위치한 강 변호사의 사무실. 수지는 얼음물을 든 채 검은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색이 바랜 짙은 회색 점퍼를 입고 KTX 열차 특유의 소독약 냄새를 풍기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철우였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평생 역사교사로 교편을 잡다 은퇴한 그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빠른 첫차를 타고 서울로 뛰어올라온 참이었다. 강 변호사가 한철우 앞으로 태블릿 PC를 밀어주었다.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는 것은 그날의 끔찍했던 폭행 녹음 파일이었다. 짝! 그 선명하고 소름 끼치는 파차름이 널찍한 변호사 사무실을 울렸다. 수지는 보았다. 무릎 위에 놓인 아버지의 거칠고 분필 가루가 깊게 밴 투박한 두 손이 꽉 쥐어지는 것을. 손등에 푸른 핏줄이 뒤틀린 나무뿌리처럼 툭 붉어져 나왔고 그로 인해 팔 전체가 주체할 수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쩍쩍 갈라진 입술을 꽉 다문 채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상태로 화면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하지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녹음 재생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2분 남짓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실핏줄이 터진 붉은 눈으로 강 변호사를 바라보며 사포로 긁는 듯 쉰 목소리를 내뱉었다. 변호사님, 어젯밤에 그놈의 큰고모라는 작자가
부산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여편네가 수학이 너머로 내게 왈. 한철우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잠시 숨을 골랐다. 사돈어른, 젊은 애들 부부싸움 좀 하다 보면 옥신각신할 수도 있는 거지. 수진이가 너무 유난을 떠네요. 어른이 나서서 좀 타일러서 고소 취하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이소. 우리도 며느리가 경찰 부른 거 괘씸하지만 덮고 넘어갈 테니까. 강 변호사가 커피잔을 들려던 손을 멈칫하며 미간을 팍 찌푸렸다. 한철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그의 앙상한 가슴팍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창백한 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강 변호사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되물었습니다. 댁들 말인즉슨 내 딸년이 억울하게 맞고 경찰 부른 걸 안 따지겠다는 거요? 그럼 내 딸년 얼굴에 손찌검한 건 대체 누가 따질 거요? 그 말을 끝으로 한철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점퍼 안주머니에서 모서리가 달코해진 낡은 예금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강 변호사의 비싼 원목 책상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수임료는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모자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채워올 테니. 내가 바라는 결과는 딱 하나요. 그놈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 노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쇠를 자를 듯한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5개월 후 수원가정법원 조정실.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마루 왁스 냄새와 오래된 서류 뭉치의 퀴퀴한 냄새가 섞여 떠돌았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길다란 회의용 테이블을 비추며 공간의 모든 세세한 민낯을 폭로하고 있었다. 수지는 테이블 한쪽에 장식 하나 없는 검은색 목폴라 스웨터를 입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차디찬 탐조등처럼 맞은편에 앉은 오정환의 정수리를 콱 찔러대고 있었다. 5개월이라는 시간은 의기양양하던 7급 공무원을 걸어다니는 송장으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오정환의 눈두덩이는 퀭하게 파였고 턱에는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가득했다. 한때 자로 잰 듯 반듯하게 다려 입던 셔츠기든 이제 누런 땀얼룩과 구김으로 엉망이었다. 그는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테이블 아래서 두 손을 쥐어짜듯 비비적거렸고 감히 수진과 눈을 마주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조정 조건에 관해 우리 측 입장은 이러합니다. 오정환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헛기침을 했다. 오정환 씨는 과거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다. 만약 한수진 씨 측에서 이혼 소송과 가정폭력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신다면 남편 측은 당장 시어머니와 분가하여 따로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따로 살겠다라. 그 네 글자를 듣는 순간 수진의 입꼬리가 통제력을 잃고 실룩거리며 지독하게 조소 섞인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그 변호사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시선을 곧장 오정환의 눈동자에 꽂아 넣었다. 따로 살아. 수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텅 빈 조정실 안에서는 마치 무거운 망치로 후려치는 듯했다. 오정환. 과천에 있는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 떼보면 당신 어머니 정순이 씨 명의잖아. 당신들 명의로 된 남는 부동산 따위는 땡전 한 푼 없으면서 내가 말하는 그 분가라는 게 우리 엄마가 남긴 내 전세금 빼다가 너희들 새집 얻는 데 쓰고 그 과천 아파트는 내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고스란히 바치겠다는 소리 아냐? 오정환의 어깨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칫거리더니 그가 획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전곡을 찔린 극도의 공포감이 스쳐 지나갔다. 수지는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깍지 껴 올리고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나무 상판을 탁탁 두드렸다. 강 변호사님, 저쪽 대리인한테 다시 한번 똑똑히 짚어주세요. 제 2억 8천만 원짜리 전세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개인 계좌에 한 푼도 안 빠지고 그대로 묶여 있었고 이건 혼전 특유재산으로서 절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요. 아, 그리고 정순이 씨 명의로 된 그 과천 아파트에 껴있는 1억 9천만 원짜리 대출금 말인데 듣자 하니 다음 달이 만기라던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정환의 낯빛은 창백함을 넘어 흑빛으로 변해버렸다.
그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이마에는 순식간에 식은 땀이 맺혔다. 평생을 어머니 등 뒤에 숨어 살던 이 나약한 마마보이는 그제야 가장 치명적인 현실을 깨달은 것이다. 애초부터 한수진의 돈은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다. 은행 빗구멍을 틀어막을 그 돈이 없으니 그의 어머니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그 구축 아파트는 이제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 일만 남았다는 것을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판부에 직접 선고를 요청합니다. 강 변호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눈앞의 서류철을 덮었다. 판결문은 일주일 뒤 아침에 송달되었다. 수지는 그 한평 반 남짓한 반지하 고시원 방에 선 채로 법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결정문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종이의 서늘한 촉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법원은 오정환의 가정폭력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양측의 혼인관계 해소를 판결했다. 2억 8천만 원의 전세금은 아내의 혼전 특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남편 측의 분할 청구는 완전히 기각되었다. 동시에 오정환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 돈은 법원 집행국을 통해 오정환의 공무원 급여 통장에서 매달 강제로 압류 추심될 예정이었다. 단 1원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그뿐만이 아니었다. 명백한 가정폭력 전과 기록 탓에 구청 내부에서도 최종 징계가 떨어졌다. 오정환은 당해 연도 승진 대상자에서 영구 누락되었고 7급에서 8급으로 강등 조치됨과 동시에 요주의 관찰 대상으로 찍혔다. 실권을 쥐고 있던 인허가 부서에서 쫓겨나 빚도 안 들어오는 가장 끄트머리 기록물 보관실로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 한 달 후 과천시의 모 아파트 단지 11월에 첫눈이 갓 내린 직후라 공기에는 뼛속을 애는 듯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낡아빠진 1톤짜리 파란색 용달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덜덜거리며 서 있었다. 백이구에서는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며 털털털 하는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을 냈다. 한때 신혼집으로 불렸던 3층 아파트의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전자 도어록 한가운데에는 법원의 시뻘건 압류 딱지가 섬뜩하게 붙어 있었다. 은행 대출 원리금이 석 달째 연체되면서 법원은 정식으로 경매 절차에 돌입했고 이 집은 이제 완벽하게 청산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복도의 찬바람을 맞으며 교회에서 아침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수근거렸다. 그 붉은 압류 딱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거침없이 뒷말을 쏟아내는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지? 그 옷신의 모자 말이야. 꿍꿍이가 영 구리다 했어. 결혼식 올린 지 이틀 만에 경찰이 들이닥쳤다지 뭐야? 글쎄, 아들내미가 새색시를 피떡이 되도록 팼다지 뭐야? 쯧쯧쯧, 천벌을 받은 게지. 꼴 좋네. 집구석은 법원에 홀랑 넘어가고 저 노인네는 나이 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정순이는 본래 색깔이 뭔지도 알아볼 수 없는 꼬질꼬질한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머리칼을 미친 여자처럼 산발을 한 채 엘리베이터에서 기어 나오다시피 했다. 그녀의 손에는 잡동사니가 꽉꽉 들어찬 거대한 이민 가방이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꽂히자 노인네의 몸이 돌부처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녀의 얼굴은 극도의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입을 벌려 쌍욕이라도 퍼부으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찢어진 풀무질 같은 쇳소리만 씩씩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용달차 쪽으로 다가가 가방을 화물칸에 짐짝처럼 내던지고는 조수석 문을 열고 기어 올라갔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정순이는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간 듯 허물어졌다.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사이드미러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억척스럽게 지켜낸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파트 건물이 용달차의 출발과 함께 점점 작아지며 멀어지고 있었다. 노인네의 입술이 신경질적으로 파르르 떨렸다.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물고 선, 마치 악령의 시기라도 한 듯 똑같은 말만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그 돈만 넘어왔어도, 그년이 그 2억 8천만 제대로 입금했어도 내 집은 안 날아갔을 텐데, 내 집, 내 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오후 3시에 볕이 널찍한 통유리창을 통과해 밝은색 원목 마루 위에 남김없이 쏟아지며 거실 전체를 따스하고 눈부시게 데워주고 있었다. 이곳은 수진이 단 한 푼의 손실 없이 되찾은 그 2억 8천만 원으로 새롭게 계약한 소형 아파트 전세방이었다. 곰팡이 핀 벽지도 코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도 없었다. 오직 햇살과 새 원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긋한 나무 냄새뿐이었다. 이삿날이었지만 포장이사 센터는 부르지 않았다. 일손을 돕기 위해 온 사람은 딱 2명이었다. 한 명은 주방에 쭈그려 앉아 드라이버로 하얀색 식탁 조립에 열중하고 있는 아버지 한철우였고, 다른 한 명은 맘카페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비슷한 가정폭력의 상처를 딛고 당당히 이혼에 성공한 여성 동료였다. 그녀는 깨끗하게 설거지한 유리컵들을 상부장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다. 수지는 헐렁한 니트 차림으로 깨끗한 걸레를 손에 쥔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창틀에 앉은 먼지를 하나하나 조심스레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허리를 곧게 펴며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무의식적으로 들어올린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자신의 왼쪽 뺨을 살며시 쓸어내렸다. 그곳의 피부는 원래대로 매끄러웠다. 시퍼렇게 멍들고 찢어졌던 상처는 흉터 하나 남기지 않고 말끔히 아물어 있었다. 살점이 찢어지던 그 지독한 고통마저도 시간의 흐름 속에 희미하게 퇴색되어 버렸다. 하지만 그녀 자신만이 알았다. 이따금 한밤중에 악몽에서 깰 때면 고막을 찢던 그 소름 끼치는 짝 소리가 여전히 귓속 깊은 곳에서 폭발하듯 울려 퍼져 식은땀을 쏟게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걸레를 양동이에 던져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작고 앙증맞은 떡갈고무나무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제 강 변호사가 집들이 선물로 보내온 것이었다. 수지는 손가락을 뻗어 그 넓고 푸르른 잎사귀를 살짝 건드렸다. 햇빛이 인맥을 투과하며 생명력 넘치는 영롱한 빛을 반사해냈다. 바로 그때 징! 싱크대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수진이 몸을 돌려 다가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새 메시지 알림창이 떠 있었다. 발신자 이름은 이미 연락처에서 삭제해버렸지만 아이디가 남아있어 여전히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그 낯선 번호. 전남편 오정환이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가 처음으로 보내온 메시지였다. 수진이 눈을 내리깔고 액정을 응시했다. 눈물 콧물 쏟아내는 참회도 과거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었다. 그 짧은 한 줄의 텍스트 안에는 여전히 가해자 특유의 오만하고도 끔찍한 악의와 미련이 가득 차 있었다. 너 이제 속이 시원하냐? 우리 집안 이렇게 박살내놓고 넌 이제 행복하냐고. 수지는 그 문장을 3초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호흡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심장 박동 역시 1mm도 빨라지지 않았다. 입꼬리에 조소조차 매달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미끄러져 채팅창 우측 상단의 메뉴바를 눌렀다. 스크롤을 내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꾹 눌렀다. 차단하기. 톡 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그 악의로 가득 찬 채팅창은 그녀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스마트폰 액정이 자동으로 홈화면으로 돌아갔다. 배경화면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한철우는 단정하게 다려진 낡은 양복을 입고 칠판 앞 허름한 고등학교 교실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 칠판에는 하얀 분필로 굵고 힘찬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수진의 손목이 휙 돌아가며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을 뒤집어 대리석 상판 위에 엎어버렸다. 유리와 돌이 부딪히는 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가스레인지에 점화 손잡이를 돌렸다. 푸른 빛의 가스 불꽃이 순식간에 솟아오르며 스테인리스 냄비 밑바닥을 핥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른 미역 한 줌을 꺼내 맑은 물에 담갔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새로운 집에서 다시 태어난 스스로를 위해 뜨겁고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낼 참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